예전에는 이제 뭐 판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주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저는 모든 직업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대체될 AI 때문에 대체될 직업을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대체되지 않을 직업이 대체되는 직업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해놓은 것만, 5년 전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과 대체될 직업을 조사한 것도 보시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그거를 조사해 놓은 것도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모든 직업은 다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한 10%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써본 사람들은 50%가 넘지만 대부분 한번 써보고 별로네 그러고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위기라는 게 지금 AI 쪽으로 국가에서도 AI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AI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 발전하면 쓰지 라든지 지금 내가 당장 하는 데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뭐 과제를 할 때라든지 시험을 볼 때 AI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AI라는 걸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공부를 AI를 몰라도 과제는 했었고 시험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AI를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서는 무조건 AI를 써야 되고 중간고사건 과제건 기말고사건 무조건 AI를 안 쓰면 점수 안 준다 라고 해도 안 해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어떤 이점이 나한테 확 다가오지 않으면 또 간절하지 않으면 이런 기술에 대한 그냥 이야기는 좀 들어보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프론티어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AI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 아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여기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AI 시대에서는 그냥 생각하고 뭔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뭐라도 만들어보고 뭐라도 해보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을까. 왜냐면 AI 자체가 how보다는 what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남는 형태로 만들어주거든요. 예전에는 포토샵을 내가 디자인을 한다면 포토샵을 배워야 됐습니다. how가 되게 중요했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 how를 몰라도 할 수 있어요. 포토샵을 몰라도 나노바나나를 사용하시면 그냥 포토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싶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미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예술가는 절대로 대체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뭐 미술가, 뭐 화가 이런 분들은 대체되지 않을 거다, 음악가 했는데 지금 뭐 미드저니만 해도 예술가보다 훨씬 잘하고요. 수노만 해도 음악가보다 훨씬 더 음악 잘 만듭니다. 그 예술 분야까지 다 넘어왔고요.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죠.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많은 직업이 대체가 될 거예요. 지금 뭐 춤추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대체가 안 될 거다. 무용수들 대체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최근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 대체됩니다. 로봇이 춤을 추는데요. 인공 근육 섬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육을 똑같이 인체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클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봇이 거기 갖다 붙고 AI가 두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춤을 사람이 추는 거와 똑같이 추고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24시간 춤을 출 수 있죠. 그 친구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명확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더 뛰어난 능력과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AI 시대에 오히려 강조돼야 될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봅니다. 앙트레프너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기업가가 가져서 그런 거를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져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해석이 좀 그런데 그냥 앙트레프너십이라고 보통은 읽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불확실이 굉장히 큰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그거를 뚫고 나갈 것인가 이거에 관한 정신인 거죠. 그래서 AI 시대는 앞으로 점점점 복잡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치 앞도 실은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바로 기업가 정신인 거고요. 이 기업가 정신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혹은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막다른 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다른 길이 나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돌아서 갑니다.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면 돌아서 다른 길을 찾아가요.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무작정 주먹을 휘둘러서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뚫고 지나가요. 그러한 막다른 길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거를 뚫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 AI 시대에는 더욱더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퇴화한다는 거에 그렇게 크게 동의는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발달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달리기가 퇴화된 건 아니고, 계산기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AI는 AI대로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화번호를 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거를 퇴화라고 얘기한다면 퇴화가 맞겠지만은, 제가 일상생활 하는데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해서 내가 어떤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거를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진 않습니다. 이 AI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랑 미팅하는 기회들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어쨌든 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클로얼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클로얼리라고 우리나라 분이 만든 건데요. 미국 대학에 이제 다니던 분이신데 그거를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은 이제 컨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고요. 근데 그게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예전에는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한글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시간으로 말이 들리는 거를 바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이 나왔을 때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노션에도 회의 정리하는 AI가 새로 나왔잖아요. 이런 회의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저는 가장 유용하게 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수노라는 음악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음악을 만들어서 음반을 발매를 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뭐 수익화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저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운동할 때 이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제 기분에 맞는 음악을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기도 하잖아요. 일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근데 딱 제 기분에 맞는 거를 못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 큐레이팅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러닝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요. 일단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트렌드도 그렇고 구글이 엄청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에서는 오늘인데요. 오늘 새벽에 또 발표된 게 있어요. 구글에서 발표를 한 건데, 나노 바나나라는 출시를 하기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미지 생성 AI인데, 예전에 챗GPT에서 지브리를 만들어서 막 인기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노 바나나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정식 출시가 됐는데, 포토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지를 편집해주고 흑백을 컬러로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고, 이 실사 이미지를 피규어로 만들어준다든지 광고 분야에서는 정말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게 생성하는데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랑 VO3를 합치면 그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로 또 영상까지 만들어지는데 나레이션까지 입혀지니까, 와, 이거 정말 이제 마케팅 대행사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도 들고, 와, 진짜 재밌다, 많이 써봐야지 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무료고요. 그냥 지금 구글 계정 만들어서 제미나이에 바로 들어가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 이미 다 적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했는데 싹 다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미나이를 좀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요.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다른 데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GPU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건데, 구글은 TPU라고 해서 자체적인 이런 GPU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구글 AI 스튜디오라든지 플로라든지 위스크라든지 벌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에 정말 많은 AI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돈을 내면은 더 많이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구글에 있던 서비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유용하게 또 접근성이 또 좋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챗GPT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실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많이 듣는 얘기가 질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AI를 사용할 때 그 질문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사용하시려면은 질문 자체를 AI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머리가 저보다는 다른 분들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AI가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궁금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 이 질문을 다시 디벨롭해서 만들어줘라고 하면 AI가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까지 짜서 질문을 구성을 해줘요. 그걸 다시 입력하면 훨씬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대신 여기에 나왔던 답변, 그렇게 해서 나왔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복사해서 쓰시면 AI들은 말투가 있고요. 문체가 있기 때문에 AI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AI가 썼구나라는 거가 휴먼 디텍팅이 자동으로 돼요. 그게 AI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디텍팅을 하는데 이건 AI로 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AI로 안 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실은. 사람이 인지를, 디텍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온 답변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람들이 실제 내가 쓴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잘 사용하는 거지. 지금은 대부분 거꾸로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질문은 엄청 고민해서 쓰고 나오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 쓰고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GPTs라든지 이런 챗봇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캐릭터들을 만들어 두고 싶을 때 아니면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AI를 써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AI로 만들고 있으니까 AI를 제가 출연하지만 썸네일이나 제목이나 내용이나 어떤 개요나 이런 것들은 AI를 활용하거든요. 그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프로세스마다 이 GPTs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제만 입력을 해두면은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답변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챗봇류들을 잘 활용하시면 업무를 보시던 무엇을 하시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이 TOT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Tree of Thought라는 건데요. 생각의 나무인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 남기고 제일 뒤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줘 라고 하면은 TOT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열을 해줘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내면 그 수학 문제에 대해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TO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만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이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 했었고 뭐가 창의력인가, 크리에이티브한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냥 내린 결론은 창의력이라는 거는 서로 관계없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연습하기 위해서 보통 뭘 하냐면은 이거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유 회장이 했던 방법인데 아침마다 뭘 하냐면은 이 박스에다가 단어들 종이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2장을 집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연결을 시킵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AI가 처음에 챗GPT가 딱 나왔을 때 이 뉴스 기사나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을 얘기해줘 라고 하니까 옛날 세종실록에 보면은 신하가 세종대왕을 열받게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맥북을 신하한테 집어던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엄청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척척박사 다 해줄 것 같은데 역사도 모르고 수학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허점들이 보이니까 역사관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완벽하게 이제 AI라는 모델이 생소하기도 하고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서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언어들을 많이 넣고 학습을 시킨 거라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우리 이제 많이들 알죠.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난 건데 저는 오히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천재 마케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마케터도 세종대왕과 맥북을 연결시키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는 아주 스토리로 잘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 마케터들은 AI를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요. 거의 AI로 대체될 가장 첫 번째 직업이 마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은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오히려 AI를 많이 써봐야 그 창의력이 늘 수가 있고요. 저도 AI를 쓰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나열을 해줘요. 이게 거부를 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있고 타의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AI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폭탄 만들어주는 방법 가르쳐줘. 근데 가르쳐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AI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죠. 우리가 그런 우리 사회 규범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AI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난 이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AI가 국가의 핵심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메인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가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게끔 지금 액션 플랜들이 다 짜여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전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전기가 하루가 끊겨도, 인터넷이 하루가 끊겨도, 아니면 통신망이 하루만 끊겨도 모든 게 다 마비가 되잖아요. AI도 그런 우리가 의존도를 갖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얘가 AI가 뭔가 거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초기 단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그런 일들이 이 초기 단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품질이 안 좋은데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가 보고서 만들어줘. 근데 싫은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품질이 안 좋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AI 모델은 스스로 도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이 계속 마련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발전했을 때, 그때 이제 안전한 어떤 정렬도 있어야 되고 그 모델의 발전도 있어야 될 텐데, 그때 우리 사회 전반에 다 이제 됐을 때 뭐 전반적으로 다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AI가 결국은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체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인간은 또 새로운 일을 찾아 나갈 건데,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AI 쪽의 프론티어로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 수장들의 생각들을 좀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이상적인 이상향의 세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생산에 관련된 자본주의는 어쨌든 내가 생산력을 높여서 거기에 대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거는 이제 AI가 한다. 일의 어떤 본질 자체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그들의 이상향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도하는 프론티어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체를 하겠지만,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또 인류의 발전을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는, 혹은 개인의 어떤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정말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이제 세상을 좀 바꾸고 싶으면 바꿔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모두에게 생기는 그런 게 AI의 최종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이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같이 품고 가서 사회적인 합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적에 만화책을 보면은 부모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면은 바보상자라고 하면서 TV를 치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자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하는 쪽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못하게 하고 게임을 중독성이 도박처럼 강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에 지나와서 보면 과연 그랬을까요? TV는 바보상자였을까요? TV를 보고 꿈을 키워서 PD가 되신 분도 계시고, 만화책을 보고 꿈을 키워서 웹툰 작가가 되신 분도 계시고, 게임을 하면서 프로게이머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AI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반대, AI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쪽에서 계속 우려감을 표시하는 거는 AI가 바보상자다라고 얘기하려는 그런 경향이 계속 짙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모두가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문제 풀고 할 때 누군가는 춤을 춰야 되고요. 누군가는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죠.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기회는 실은 위기에서 오잖아요. AI를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AI를 내 생활에 완전 받아들여야 됩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AI한테 물어보고, 내가 어떤 감정이 들면 그것도 AI한테 물어보고, AI의 과의존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의존을 해야 되는 때고요. 더 많이 사용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걸 나온 거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AI를 통한 어떤 정신병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우려할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당연히 그거를 누군가는 제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AI를 못 쓰게 할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제대로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을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AI가 그쪽은 강대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제3 AI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전 국민이 AI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AI를 전 국민이 다 당연히 쓸 수는 없겠지만은 AI를 먼저 써본 사람, 우리 스마트폰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을 먼저 써본 사람이 앱 만들어서 큰 부를 가져왔습니다. 기회를 얻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 초창기입니다. 완전 초창기. 이 완전 초창기 때 지금 인터넷 시대로 보면은 이제 광 케이블 깔린 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에 모두가 다 사용할 때 나에게 기회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러 의견이 있을 때 위기라고 생각되는 거를 기회로 좀 바꾸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실제로 실행을 하신다면 반드시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되게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일부러 대학교를 안 가고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전공을 배우는 시간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 4년이라는 시간에 AI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 시간에 실제로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실제로 AI를 자기가 직접 만들고 만지는 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AI로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또 과거의 학문을 내가 지식으로서 습득하는 거는 이제는 크게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과정의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전통적인 교육 형태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의미가 없어질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남는 거는 뭐냐? 교육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해력과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 상대방과 지식을 교류할 때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어떤 지식,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보다는 조금 더 밑에 본질적인 그런 역량에 가까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걸로 지금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은 챗GPT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다 물어봐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챗GPT가 굉장히 많이 보고서를 뭐 수십 장을 써주죠.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검색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줍니다. 근데 그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게 맞는 말인지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은 더 이거보다 더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그걸 이제 수용해서 내 지식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챗GPT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에 뭐 깊이 있는 지식을 내가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들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글을 빨리 읽을 수 있고 그걸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 격차가 더 커진다라는 거를 실제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회사에 이제 직원들이 다 AI를 쓰고 있잖아요. 이 챗GPT가 만들어낸,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GPT를 돌려가지고 그 나온 결과물들을 그냥 가지고 옵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이거는 이런 방향성보다는, 이런 스토리보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그냥 만든 거를 보고 자기가 보기엔 좋아 보이니까 가져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방향성이 보이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그냥 챗GPT 돌려보는 거는 그냥 내가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나 대신에 챗GPT를 돌려줄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게 될까요? 자기만의 안목과 시각,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제 챗GPT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더 좋은 게 뭔지, 예를 들면 챗GPT가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그거를 보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퀄리티가 있는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볼 줄 알고 저보다 더 안목이 있는 사람, 어떤 특정 분야에서라도 저보다 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이 뭔지, 더 좋은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AI를 잘 써서 제가 AI를 써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앞으로 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안목이라는 게 저는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라는 거를 그런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은 심지어 AI 쓰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거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AI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쓰는 능력, 그것도 스킬이죠. 스킬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점점 그냥 대충 얘기해도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럼 이제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그 스킬도 이제는 갈수록 이제 별로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좋냐 안 좋냐? 예를 들면 내가 이 AI가 만들어낸 디자인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판다든지 뭐 이렇게 그걸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잘 보는 사람, 더 좋은 결과물,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겠죠. 여러 번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서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가져가겠죠. 근데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얘가 만들었는데 좋은 것 같아, 내 눈에는.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 좋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뭔가 가치 창출할 수가 없겠죠. 사실 챗GPT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이 먼저 대체가 되고 나중에 남는 거는 육체 노동이다, 블루 칼라 노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타일 하는 거 기술을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그 시멘트 바르는 거, 미장이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그런 육체 노동을 이제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에 있어서 성질은 없는 것 같다. 챗GPT 나오고 나서 지식 노동, 그러니까 뭐 변호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배워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도 빠르게 대체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의 노동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다 AI가 대체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AI가 이제 앞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앞으로 우리가 진로를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할 거고, 저도 이제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얘들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저도 지금 합니다. 육체 노동이 대체되기 시작되는 시점은 저는 이제 길어봤자 1, 2년이라고 봅니다. 이제 올해도 보면은 가사 로봇 휴머노이드들이 이제 출시되기 시작하거든요. 올해가 약간 원년 같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 오픈AI가 투자한 노르웨이 휴머노이드 회사 원엑스에서도 가정용 로봇 네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월 70만 원에 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여러 회사들도 지금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용으로 할 수 있는 로봇들을 이미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게 출시된다고 해서 당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집안에 깔려가지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하는 집안일들을 다 대체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처럼 친숙하게 쓰고 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긴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딱 3개 직업이 남을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3개 직업군이죠. 하나는 AI를 만드는 사람들. AI를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AI라는 애는 그러니까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 막 계속 발전하고 이제 이런 애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되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AI를 만드는 거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를 만드는 직업, 그 다음에 이제 그 AI를 잘 활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그럼 이 2개 부류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어쨌든 이 AI를 통해서 노동이 대체되면서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많아진 시간에 사람들이 뭘 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 시간의 즐거움을 찾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은 배움이나 액티비티나 컨텐츠 크리에이티브한 이제 이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시간을 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3가지 일을 그 중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 중국 출장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회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게 그 중국의 브레인코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를 쭉 봤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대표적인 게
사람 의수. 근데 이게 의수가 그냥 손 모양만 이렇게 끼는 그런 의수가 아니고요. 실제로 5손가락들이 다 있고 로봇처럼 이제 5손가락 다 움직일 수 있는 의수인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거를 사람의 신경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피아노도 치고 실제로 그림도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진짜 사람 자기 손가락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 건데 여기가 사람의 신경 두뇌에 있는 전기 신호를 실제로 변환해서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데 뭘 쓰냐면요. 거기에 또 AI를 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기 신호를 어떻게 손가락 움직이는지를 막 다 우리가 규칙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AI로 학습시켜가지고 보통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신경의 전기 신호를 여기 이제 탑재된 의수에 탑재된 AI가 해석을 해서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계속 이제 발전되다 보면은 사람의 두뇌 신호와 이 AI의 신호가 점점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손이 없으시거나 신체 뭐 의족을 대체한다던가 여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쓰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뭐 공상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사람 신체를 그냥 임플란트로 대체한다든지 뭐 나중에는 뭐 뇌도 그냥 대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그럼 결국 이 피지컬 AI 모델과 같은 이런 AI 기술들이 그런 것까지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이제 그 생산 비용이 거의 영에 수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유토피아가 올 거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미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들은 생필품들이나 식량이나 인류 전체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던가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아예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거는 생산이 정말 이제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고민을 안 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라는 동물은 사실은 생존만 하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이제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사치제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필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니드가 아니라 원트의 시장의 성격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 격차가 커질 수 있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그런데 이제 뭔가 차별점이 없는 그런 이제 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하면은 벌 수 있는 돈도 제로에 수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AI는 본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식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대체를 해야 거기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의 AI 기술들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정도 수준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이거 AI로 돈 어떻게 벌지? AI가 신기하긴 한데 이걸로 돈을 벌자고 하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챗GPT에 나온 이후로는 적어도 지식노동에서 이미 인간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노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육체 노동이잖아요. 여전히.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공장이나 뭐 건축 현장 같은 그런 산업 현장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 하우스홀드 잡 같은 이제 집안에서의 육체 노동일 수도 있지만 그럼 결국에 이제 육체 노동이 굉장히 인간의 노동에서 큰 부분인데 그 육체 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피지컬 AI 기술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기술 자체가 완전히 그럼 인간하고 지금 똑같아졌냐라고 말하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됐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거다 유레카를 외쳤던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오픈 AI가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엑스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왜 하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챗GPT가 휴머노이드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딱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 이 챗GPT가 단순히 챗봇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글 쓰거나 이런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코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로봇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코드거든요. 로봇의 각 팔다리에다 명령을 내리는 게 코드잖아요. 그러면은 챗GPT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요거를 발견한 순간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챗GPT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구나.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사실은 로봇 자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도 막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다 사장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거의 실현이 되고 있죠. 테슬라 옵티머스나 이제 피규어 AI의 로봇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리고 AI가 버블이냐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약간 그 과열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AI는 이제 산업의 측면이라기보다는 AI가 지금 현재 너무 기업 수가 많습니다. 너무 작은 기업들이 많고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서로 이제 막 경쟁하는 이런 단계인데 그게 이제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벤처 스타트업들이 난립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죠.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우량한 기업들이 살아남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되겠죠. 산업적으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먼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미 다 성숙돼가지고 이제 다 끝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아젠다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되게 의미심장한 게 이번 CES에 젠슨 왕이 무슨 얘기를 할까 저도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젠슨 왕이 뭔가 매년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제 피지컬 AI 들고 나왔고 저는 이번에 조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 모먼트가 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피지컬 AI 시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젠슨 왕이 또 피지컬 AI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AI가 궁극적으로 발전한 방향성, 여기가 이제 피지컬 AI고 이 피지컬 AI 시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피지컬 AI를 얘기하는 입장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라라는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은 아직 AI가 못하는 일들이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저기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포대 옮기는 것조차도 지금 아직 로봇으로 못하잖아요. 로봇이 저기 CS 현장에서 막 데모하고 뭐 쿵푸하고 이런 건 되게 잘해 보여도 실제로 그러면은 링 위에서 격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실제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한다? 그거는 아직 근데 빠르게 대체된단 말이에요.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대표적으로 코딩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더 대체되겠죠. 누구라도 이거를 나는 안전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대학 졸업한 생 초보 코더들은 대체가 돼도 좀 예를 들면은 뭐 한 5, 6년 정도 한 그 팀장급은 아직 시니어 개발자들은 안전해 뭐 이랬다고 하면은 그게 영원히 그럴까요? 이제 1년만 지났는데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남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은 일은 AI를 만드는 일.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I랑 지금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딱 꼽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배움입니다. 배우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들으면서도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배우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뇌는 지금 내가 새로 접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배웁니다. 그걸 이제 그 실시간 학습, 그 AI 쪽 용어에서는 continual learning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속 학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AI가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 예전부터 계속해왔지만 이걸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풀릴지 잘 몰라요. 그럼 지금 AI들은 뭐냐? 지금 AI들은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학습을 한번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학습한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챗GPT를 지금 막 쓰면은 내가 지금 챗GPT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얘가 실시간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챗GPT가 내가 방금 얘기한 거를 기억해가지고 답변하고 나에 대해서 얘가 파악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AI 모델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얘기한 것들을 어딘가에 글을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정리해놓은 것들을 매번 나랑 대화할 때마다 읽으면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내가 예를 들면 대학교 때까지 학습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내가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거를 다시 그 대학교 수준에서 예를 들면은 사회생활 5년 차 레벨로 올리려면은
그 5년 차만큼의 데이터를 또 모아가지고 또 학습을 다시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AI가 사람하고 가장 다른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고요. 실제로 AI에는 지금 이 실시간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존에 얘가 알고 있던 거, 기존에 잘하던 것들을 까먹어버리는 파국적 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AI는 한번 데이터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데이터 만드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이 데이터셋을 잘 만들어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학습을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다시 데이터를 잘 만들어가지고 다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AI가 쓸면 쓸수록 계속 성능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건 뭐냐면 뒤에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한번 모아가지고 학습을 했잖아요. 그 다음 사람들이 막 쓰는 걸 보니까 아, 이런 거를 얘가 잘 못하네. 그러면 이 잘 못하는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거를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학습을 다시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학습시킨 거를 모델을 올려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아, AI가 계속 똑똑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연구자들이 학습을 다시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학습시키는 일들,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죠. 그 AI를 만드는 일은 꽤 오랫동안 그래서 필요할 거다. 지금 나와 있는 AI들은 범용인공지능의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용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챗GPT 나오기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그 부분인데요. 챗GPT가 나오기 전에 AI는 완전히 스페셜리스트 AI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 나왔던 AI들은 다 뭐냐면은 얼굴 인식을 하는 AI는 얼굴 인식만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하는 AI는 음성 인식만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AI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 전에 AI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챗GPT가 나온 이후의 AI는 챗GPT를 보시면은 이 하나의 AI인데요. 하나의 AI가 시도 쓰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떻게 됐나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내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로봇이 붙었잖아요. 로봇이 붙어서 로봇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AGI, 범용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고요. 지금 AI가 범용인공지능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지금 AI는 범용인공지능입니다. 범용인공지능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기존 챗GPT 나오기 전에 AI와 지금의 AI. 근데 범용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래서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계속 사고를 하면서 뭔가 계속 이제 그 똑똑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사람하고 다른 거죠. 기존의 이제 로봇은 얼마나 정밀하냐,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한 좌표를 이동해서 이게 1mm 오차냐 0.1mm 오차로 하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오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바뀌냐면요. 꼭 그렇게까지 정밀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사람은 얼마나 정밀한데? 이제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0.01mm까지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 손이?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왜 사람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그냥 불편함 없이 하죠? 왜냐면은 지능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손을 정확하게 움직여가지고 오차 없이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만큼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나랑 컵 사이의 거리가 몇 센티미터인지 몇 미리 단위인지까지 알고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컵을 집을 때 정확하게 몇 뉴턴의 힘을 가해야 되는지를 내가 계산하면서 컵을 집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죠. 그게 바로 피지컬 AI 시대로 오면서 AI가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가격입니다. 기존에 이제 로봇 하시던 분들이 휴머노이드는 상용화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었던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 막 15억? 이런 얘기들을 봤어요. 그 정도 정밀하게 만들고 하려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차가 0.1mm에서 0.01mm가 되는데 가격이 막 1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이거 어차피 상용화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를 3천만 원에 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죠. 실제로 얼마에 출시할지는 뭐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단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이게 뭐 하드웨어가 발전해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정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AI가 제어할 건데 눈으로 보면서 제어할 건데 예전의 로봇들처럼 완전히 정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격을 낮출 수 가성비를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대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일부 이제 제품들이 있겠죠.
가정의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이제 이런 B2C 영역보다 이제 B2B 영역들이 이제 AI에서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 제조 국가잖아요. 공장들의 로봇이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 해주는 것보다 공장에, 뭐 건설 현장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수원에서 하다못해 이제 뭐 딸기를 따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이제 산업적으로 이 피지컬 AI를 개발해서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각광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글로벌 스케일로 가면은 이제 조금 더 긴 시간, 앞으로 수년 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어디일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처럼 집집마다 한 대씩 휴머노이드 한 대가 아닐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집집마다 집이 이제 넓으면은 2대, 뭐 3대 뭐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죠. 휴머노이드가 싸지면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집집마다 들어가는 휴머노이드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큰 빅테크들이 되겠죠. 애플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 테슬라가 아닌 뭐 중국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스케일에서는 확실히 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거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적이 있는데, 그 피지컬 AI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이랑 휴머노이드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에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테슬라는 똑같은 AI 모델을 가지고 학습만 자동차 주행하는 데이터로 학습하면은 FSD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AI 모델을 가지고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노동하든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은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처음 얘기한 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였고요. 올해 초에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의 최초 사례는 테슬라 FSD라고 공언을 해줬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물론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또 거기에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 운전석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까지 됐을 때 또 산업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조금 덜한데 이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가성비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숨겨져 있는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동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휴머노이드가 24시간 사람 대신에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노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물론 로봇은 지치진 않습니다. 로봇이 막 피로를 느끼진 않죠. 근육통 같은 거 느끼진 않지만, 문제 이제 배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자동차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바닥에 배터리를 많이 깔 수 있어가지고 이게 충분히 지금 실제로 판매돼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 폼팩터는 보면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요 몸통에다가 요만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휴머노이드들은 많아봤자 2시간 정도 작업을 합니다. 이러면 아직 가성비가 안 나오죠. 2시간마다 가서 1시간씩 충전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혹은 이제 중국 기업들은 그래가지고 2시간마다 배터리 교체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요거를 이제 이쪽 산업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 8시간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배터리가 가동이 가능하면은 이제 사람의 가성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아직까지 사람의 가성비를 넘을 수 있는 바틀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도 이제 좀 걸려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손입니다. 지금 이제 로봇들 보면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요 투핑거, 그리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집게죠. 그러니까 요 집게, 손 2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투핑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쪽에서도 쓰이고 있거든요. 의료 쪽에 이제 수술 로봇 보면은 이렇게 되게 정교한 집게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5손가락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옛날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이게 사람 손같이 5손가락 자유롭게 움직여야만 이제 대부분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사람 손이 이제 그만큼 정교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이 그리퍼 2개의 집게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지만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있죠. 손가락 2개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도 찾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손가락이 3개가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요. 이렇게 3개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들은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생각보다는 대부분 이제 3개나 4개 정도 손가락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의 기술들이 점점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손가락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손가락이 2개일 때 할 수 있는 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거 먼저 찾아가지고 빨리 대체하자. 그 다음에는 손가락 3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대체하자.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